2024년 11월 29일 오늘 금요일인데 어제에 이어서 날씨가 많이 차서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좀 골라보기로 하고 챗 GPT한테 주제를 주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에피소드가 담긴 작품을 10권 정도 골라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뭐 정세랑 작가, 김소진 작가, 정혜원 작가, 공지정 작가 등 10개의 작품을 골라줬는데 17만 당진 시민들이 가장 잘 찾고 있는 3층 어문학자료실에서 3권의 책을 찾았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이라는 큰 글씨 책을 찾았습니다. 17년 문학과 지성사 겨울호에 수록되었다는 김혜란 작가의 입동이라는 작품을 읽기로 합니다. 자정이 넘어 아내가 도배를 하자 했다. 지금? 소파에서 주춤대다 그래 하고 일어났다. 아내가 뭔가 하자 하는 건 오랜만의 일이었다. 베란다로 가 수납장서 벽지를 꺼냈다. 얼마 전 동네 대형마트에서 산 셀프 도배용 벽지였다. 한 롤에 2만 몇천 원. 폭은 내 어깨 너비만한데 길이가 10m를 넘어 손안에 전해지는 무게가 제법 묵직했다. 도배지를 든 채 설명서를 읽다가 왠지 깨름칙한 기분이 들어 곁눈질로 거실 불빛을 봤다. 그러곤 설명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큰 소리로 외쳤다. 정말 지금 할 거지? 지난달 어머니가 잠시 집에 다녀갔다. 두 사람 다 경황이 없을 테니 당분간 살림을 맡아주겠다는 명분이었다. 짐을 푼 첫날부터 어머니는 집안 곳곳을 의욕적으로 쓸고 닦았다. 우편물을 정리하고 먼지 낀 선풍기를 분해해 일일이 날개를 닦고 시든 고무나무에 물을 줬다. 돼지고기와 메추리알을 섞어 간장에 졸이고 멸치와 꽈리고추를 볶아 집안에 매운내를 풍기고 김을 굽고 깻잎을 세우고 냉동실을 정리했다. 아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종종 무기력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나이 드신 양반의 악의 없는 참견과 잔소리도 묵묵 감내하는 듯했다. 아니 감내했다기보다 의식하지 못했다 할까 안 했다 할까 적당한 말을 몰라 그냥 그게 말이니 싶어 저쪽에서 열심히 구사하는 몸짓을 아내는 수신하지 못했다. 그러기엔 좀 아팠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고 열흘쯤 지나서였다. 한밤중에 부엌에서 펑! 소리가 나 뛰어가 보니 어머니가 검붉은 액체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우연히 테러범 옆에 있다 살점과 핏물을 세례받은 양 얼빠진 모습이었다. 어머니의 한 손에는 원통형 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얼마 전 집 앞 어린이집에서 보내온 복분자액이었다. 도로 돌려보낼 생각에 손도 안 대고 방치해둔 걸 갑자기 뚜껑을 검붉은 액체는 어머니의 흰 내입뿐 아니라 식탁과 장판, 특히 식탁과 마주한 벽 상태가 심각했는데 산뜻한 올리브색 벽지 가득 검붉은 얼룩이 낭자한 게 마치 누군가 이웃을 모욕하기 위해 일부러 갈겨놓은 낙서 같았다. 아이고 이거 다 아까워서 어쩐다니. 어머니가 당혹스러운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다. 아니 나는 그냥 목이 말라서 니들이 통 안 먹길래. 나는 서둘러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엄마 어디 안 다쳤어? 어머니는 내가 늙어서 주책이다. 이 사람들도 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팔아야지 이러면 어쩐다니. 병에 가스가 찼나 보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곤 곧장 욕실로 가지 않고 키친타월을 둘둘 풀어 바닥부터 닦았다. 평소 같으면 걸레를 빨았으면 되지 뭐하러 종이를 낭비하느냐 나무랐을 터였다. 놔도 엄마 내가 할게. 엉거주춤 허리를 숙이며 슬쩍 아내를 봤다. 그렇지 여보 우리가 하면 되지? 넌지시 동의를 구한 거였다. 그런데 그때까지 내 옆에서 꼼짝 않던 아내가 몹시나 어머니가 바닥을 훔치다 말고 아직하고 상스러운 투로 뜻밖의 말을 했다. 아이씨.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벽면에선 여전히 검붉고 끈끈한 액체가 세로로 긴 자국을 남기며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내는 어색해진 분위기 따위 아랑곳 않고 말을 이었다.
이게 뭐야, 미진아. 그만하라는 뜻으로 지그시 아내의 팔뚝을 잡았다. 그러자 아내는 화를 내는 건지 이해를 구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얼굴로 서글픈 비명을 질렀다. 다 엉망이 돼버렸잖아.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온 건 작년 봄이다. 분양 면적 24평, 실 면적 17평에 지은 지 20년 된 아파트였다. 요즘 같은 때 빚내서 집 사는 건 다들 미친 짓이라 했지만 경매로 싸게 나온 물건이어서 포기하기 쉽지 않았다. 많은 경우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 차가 크지 않았고 조건 맞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웠을 뿐더러 이사라면 지긋지긋하던 차였다. 오랜 고민 끝에 우리는 이 집을 사기로 했다. 집값의 반 이상을 대출로 끼고서였다. 몇십 년간 매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떠올리면 마음이 자주 무거워졌다. 그래도 남의 주머니가 아닌 내 공간에 붙는 돈이라 생각하면 억울함이 덜했다. 누군가 그 아파트 역시 당신 집이 아닌 커다란 남의 주머니일 따름이라 일러준다 해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앞으로 영우가 어린이집을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했다. 자긴 그게 제일 좋다고. 근처 편의시설이 많은 데다 서울보다 공기가 맑은 것도 마음에 든다 했다. 영우도 여기 좋아. 혼자 블럭놀이를 하거나 그림책을 보다 곧잘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던 영우가 그날도 말참견을 했다. 왜? 영우는 여기가 왜 좋은데? 요즘 한창 놀랍고 엉뚱한 말을 쏟아내던 영우에게 아내가 기대 어린 투로 물었다. 부모로서 뭔가 해줬다 싶은지 답도 듣기 전에 뿌듯한 표정이었다. 영우는 여느 때처럼 입에 맑은 침을 문 채 선홍색 혀를 놀려 천진하게 대꾸했다. 부릉부릉이 엄청 많아. 엄청. 베란다 밖 8차선 도로에 길게 늘어선 출퇴근 차량을 보고 하는 말이었다. 한동안 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꽤 얼떨떨했다. 명의만 내 것일 뿐 여전히 내 집이 아닌데도 그랬다. 20여 년간 새빵을 부유하다 이제 막 어딘가 가늘고 연한 뿌리를 내린 기분. 씨앗에서 갓 돋은 뿌리 한 올이 땅속 어둠을 뚫고 나갈 때 주위에 퍼지는 미열과 탄식이 내 몸 안에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이었다. 퇴근 후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이상한 자부와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딘가 어렵게 도착한 기분. 중심은 아니니 그렇다고 원 바깥으로 밀려난 건 아니라는 안도가 한숨처럼 피로인 양 몰려왔다. 그 피로 속에는 앞으로 닥칠 피로를 예상하는 피로, 피곤이 뭔지 아는 피곤도 겹쳐 있었다. 그래도 나쁜 생각은 되도록 안 하려 했다. 세상 모든 가장이 겪는 불안 중 그나마 나은 불안을 택한 거라 믿으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건 얼마간 사실이었다. 적어도 내겐 뭔가 선택할 자유라도 있었으니까.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에 와 TV를 켰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신문지 게임을 하고 있었다. 발 디딜 면이 점점 줄어드는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오래 버텨야 하는 게임이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몸에 엉긴 채 용을 쓰며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몇몇은 결국 상대의 무게를 못 이겨 신문지 밖으로 넘어지며 탈락했다. 그땐 그냥 TV 앞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며 낄낄댔는데 요즘은 내가 그 게임 참가자가 된 기분이었다. 반의 반, 또 반의 반의 반. 크기로 잡힌 종이 위에 외발로 선 채 가족을 안고 부르들 떠는, 그렇지만 결국 살았다고 카메라를 보며 웃는, 대학 동기들은 내가 벌써 집장만을 했냐며 부러움 섞인 축하를 건넸다. 그때마다 나는 그래봤자 하우스푸어 라고 겸연쩍게 변명했다. 한 녀석은 나는 그냥 푸어인데 그래도 너는 하우스푸어니 얼마나 좋냐고 받아쳤다. 입주 후 양가 부모님들과 친구들, 직장 동료를 초대해 몇 차례 집들이를 했다. 가까운 이들과 떠들썩하게 음식을 나누고 술잔을 기울였다. 그럴 땐 우리가 채무자란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은행 대출 서류에 쓴 내 이름이 가명처럼 여겨졌다. 새벽에 유의를 느껴 화장실에 갈 때면 욕실 문 앞에서 불 꺼진 거실을 오랫동안 바라왔다. 그리곤 있어야 할 것은 모두 제자리에 있는지 지켜야 할 것은 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한 뒤 자리를 떴다. 아내는 집 꾸미는데 반년 이상 공을 들였다. 이사 후 틈나는 대로 좁은 집 셀프 인테리어나 가구 리폼 DIY 정보를 살피며 실행에 옮겼다. 전부터 정착에 대한 욕구는 나보다 아내가 더 강했다. 아내는 대학 시절 내내 기숙사에 살았고 졸업 후 한창
학습지 교사로 일할 땐 두꺼운 요 대신 은박 돗자리를 갖고 독서실을 전전했다. 남들은 고기 굽거나 소풍 갈 때나 펴는 걸 휴대하기 좋고 버리기 쉽다는 이유로 매일 깔고 잔 거였다. 아내는 구급 공무원 시험에 3번 응시에 3번 떨어졌고 공무원이 되는 대신 노량진 공무원 입시학원에서 사무를 봤다. 결혼 후 난임 치료를 받다 2번의 유산 끝에 영우를 가졌고 5번의 이사 끝에 집을 샀다. 모두 지난 10년간 정신없이 벌어진 일들이었다. 아파트를 얻은 뒤 아내는 휴일마다 베란다에서 계속 무언가를 자르고 칠하고 조립했다. 우리가 10년 가까이 쓴 침대와 의자, 식탁과 수납장을 리폼했다. 갈색 의자에 크림색 페인트를 입힌다든가 낡은 탁자에 감귤빛 페인트를 발라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꾸는 시기였다. 아내는 영우가 톱이나 못, 망치 근처로 오지 못하게 베란다 문을 꼭 잠그고 일했다. 영우는 베란다 유리문에 코를 박고 울거나 때를 썼다. 그럴 땐 내가 영우를 번쩍 안아 놀이터로 데려갔다. 이사 후 몇 달 동안 집에서 페인트와 접착제, 광택제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북유럽 스타일 가구 또는 스칸디나비아 패브릭을 알아보다 가격에 낙담한 아내가 나름 택한 자구책이었다. 아내에게는 정착의 사실뿐 아니라 실감이 필요한 듯했다. 쓸모와 필요만 이루어진 공간은 이제 물렸다는 듯, 못생긴 물건들과 사는 건 지쳤다는 듯. 아내는 물건에서 기능을 뺀 나머지를, 삶에서 생활을 뺀 나머지를 갖고 싶어 했다. 아내가 인테리어에 가장 정성을 쏟은 공간은 단연 거실과 부엌이었다. 아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2인용 소파를 거실에 들여놨다. 패브릭 소재의 충전재로 건설 폐목재와 마블 스펀지를 쓴 저가 소파였다. 나는 아내의 선택에 토를 달지 않았다. 어쩌다 아내가 의견을 물어오면 나쁘지 않네, 괜찮네, 덤덤하게 대꾸했다. 나 역시 허름한 아파트가 아늑하게 바뀌는 게 싫지 않았고 아내의 밝은 기운을 쐬는 게 좋아서였다. 아내는 소파 옆에 잘생긴 고무나무 한 그루도 들여놨다. 영우가 더 이상 화분 위 돌을 빨거나 잎을 뜯어먹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 아내는 자신이 직접 만든 나무 선반에 love, happiness 같은 영어 단어가 적힌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는 파스텔톤 깡통을 올려놓았다. 한쪽 벽면에는 철사와 앙증맞은 나무 집게를 이용해 빨래 널듯 가족 사진을 전시했고 그러고도 뭔가 허전했는지 나무 위에 세 마리가 앉은 월 스티커를 붙였다. 부엌과 마주한 작은 방은 영우 방으로 꾸몄다. 영우가 처음 가져보는 자기 공간이었다. 평소 구석에 숨는 걸 좋아하는 영우를 위해 아내는 시장에서 직접 천을 끊어다 인디언 천막을 만들었다. 영우는 아기 때부터 어디든 잘 기어들어가 손가락으로 먼지를 집어먹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뚫어져라 쳐다보곤 했다. 아내는 창문에 로보카폴리가 그려진 롤스크린을 달고 방문에 기억 니은 디귿 한글 차트를 붙였다. 기억란에는 강아지가, 니은란에는 나비가 나오는 식의 브로마드였다. 그 즈음 영우는 막 글자를 익히고 있었다. 하지만 공부에 영 소질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어려서 그런지 글씨를 쓰라고 손에 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쥐어주면 여기저기 형체를 알 수 없는 곡선을 그리며 아내가 애써 청소해 놓은 바닥을 더럽히곤 했다. 평소 언성 높이는 법이 별로 없는 아내는 자신이 힘들여 갖고 놓은 공간을 아이가 어지럽힐 때마다 소리를 질렀다. 어느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랬다. 영우는 제 엄마의 간섭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온갖 사물에 침을 묻히고 그림책을 찍고 음악이 나오면 상체를 좌우로 흔들고 그리고 가끔은 원뿔형의 인디언 천막에 들어가 종알종알 싱그런 헛소리를 하다 잠이 들었다.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얼굴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저릴 정도로 무고한 얼굴로 잤다. 신기한 건 그렇게 짧은 잠을 청하고도 눈 뜨면 그 사이 살이 오르고 인상이 변해 있다는 거였다. 아이들은 정말 크는 게 아까울 정도로 빨리 자랐다. 그리고 그런 걸 마주한 때라야 비로소 나는 계절이 하는 일과 시간이 맡은 몫을 알 수 있었다. 3월이 하는 일과 7월이 해낸 일을 알 수 있었다. 5월 또는 9월이라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이 집을 보러 왔을 때 가장 인상적인 건 부엌 벽면이었다. 남루하고 어지러운 세간 사이로 유일하게 아름다움을 주장해 그렇지만 안간힘을 쓰듯 화사하게 눈에 띄었다. 벽면에는 이미 한참 전에 유행한 꽃무늬 벽지가 붙어 있었다. 탐스럽다 못해 징그러운 붉은 튤립이 송이송이 무더기로 박힌 포인트 벽지였다. 흰색 바탕 위
누런 얼룩과 파리똥인지 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까만 점들이 튀어 있었다. 아내는 까다롭고 엄정한 얼굴로 부엌 벽면을 천천히 뜯어봤다. 그러곤 내가 이 집 주인이라면 단순하고 산뜻한 벽지를 발랐을 거라 속삭였다. 중요한 건 수납과 배치, 배색이라고. 인테리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바로 이런 거라며 사뭇 전문가 행세를 했다. 육아며 직장일로 정작 자기는 미용실도 못 가면서 그랬다. 우리 집도 정신없잖아. 아내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항변했다. 우린 애가 있으니까 그렇지. 살림과 양육에 대해 내가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기색을 보이면 아내는 무척 예민하게 굴었다. 이 집도 애가 있었나 본데? 부엌 형광등 스위치에 붙은 라바 스티커를 가리키자 아내가 볼멘 소리를 했다. 우리 집은 여기보다 작잖아. 좁은 집은 아무리 정리해도 표가 안 난다고. 입주 전 아내는 제일 먼저 그 벽부터 손봤다. 동네 인테리어 가게에 들러 부엌과 거실벽은 모두 흰색으로 화돼 개수대와 마주한 면은 올리브색 종이를 발라달라 주문했다. 흰색 공간에서 올리브색 벽면은 단연 포인트가 됐다. 아내 말대로 눈맛도 시원하고 집이 넓어 보였다. 아내는 그 벽 아래에 4인용 식탁을 놨다. 무광택 미색다리에 엷은 감빛 상판으로 얹은 따뜻한 느낌의 식탁이었다. 우리는 그걸 밥상 겸 찻상, 그리고 책상으로 썼다. 아내는 식탁 한쪽에 전기주전자를 비롯해 녹차와 허브차, 티백, 종합 비타민제, 견과류를 올렸다. 투명 용기에 담은 원두와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으쓱한 기분이 드는 커피, 그라인더를 나란히 두는 일도 있지 않았다. 우리는 그 4인용 식탁에 둘러앉아 매일 밥을 먹었다. 드물게 손님이 오면 거실에 상을 폈지만 우리끼린 대개 식탁을 이용했다. 우리 부부는 등받이가 없는 벤치형 의자에, 영우는 유아용 접이식 식탁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그렇게 사소하고 시시한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인생이 된다는 걸 배웠다. 욕실 유리컵에 꽂힌 3개의 칫솔과 빨래 건조대에 널린 각기 다른 크기의 양말, 앙증맞은 유아용 변기 커버를 보며 그렇게 평범한 사물과 풍경이 기적이고 사건임을 알았다. 아내와 나는 식탁에서 영우를 먹이고 혼내고 어이없는 말 대꾸에 그만 허탈하게 웃어버리고 그 와중에 권위를 잃지 않으려고 재빨리 엄한 표정을 짓곤 했다. 영우는 거기서 젓가락질을 배우고 음식을 흘리고 떼쓰고 의자 아래로 기어들어가고 울고 종알종알 분홍 혀를 놀려 어여쁜 헛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 4인용 식탁에서 식탁과 맞붙은 산뜻한 올리브색 벽지 아래서 집 앞 어린이집에서 보내온 복분자액은 바로 거기 튄 거였다. 아내와 나는 복분자액이 터진 날의 일을 따로 입에 올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다음날 바로 본가로 내려갔고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려 했었다.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하루, 아주 긴 하루, 아내 말대로라면 다시 엉망이 되어버린 하루를 가끔은 사람들이 시간이라 부르는 뭔가가 빨리 감기 한 필름 마냥 스쳐가는 기분이 들었다. 풍경이, 계절이, 세상이 우리만 빼고 자전하는 듯한. 점점 그 폭을 좁혀 소용돌이를 만든 뒤 우리 가족을 삼키려는 것처럼 보였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부는 이유도 눈이 녹고 새순이 돋는 까닭도 모두 그 때문인 것 같았다. 시간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듯했다. 지난 봄 우리는 영우를 잃었다. 영우는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52개월, 봄이랄까 여름이란 걸, 가을 또는 겨울이란 걸 5번도 채 보지 못하고였다. 가끔은 열불이 날 만큼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웠지만 딱 그 또래만큼 그랬던,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제 부모를 안을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던, 이제는 다시는 안아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아이였다. 무슨 수를 쓴들 2번 다시 야단칠 수도 먹일 수도 재울 수도 달랠 수도 입 맞출 수도 없는 아이였다. 화장터에서 영우를 보내며 아내는 잘 가라 않고 잘 자라 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양손으로 사진을 매만지며 그랬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가해 차량 역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어 우리는 보험회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보상을 받았다.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세상의 어떤 잣대나 단위로 잴 수 없는 대가가 지급됐고 어린이집에서는 그걸로 일이 마무리됐다 여기는 듯했다. 운전사를 바꾸고 당시 현장에 있던 보육교사까지 잘랐는데 무얼 더 바라느냐 묻는 듯했다.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대하는 표정이나 태도가 그랬다. 내가 보험회사 직원이란 근거로 동네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소문이 돈 것도 그 즈음이었다.
처음에는 듣고도 믿을 수 없어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끔찍한 건 몇몇 이들이 그 말을 정말로 믿는 거였다. 아내는 직장을 관두고 집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능하다면 나도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다. 생활비 통장에선 매달 아파트 대출금과 높은 이자가 빠져나갔고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의료보험비와 휴대전화 요금도 만만치 않았다. 내 월급만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다. 그 즈음 어린이집 차량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사람은 차분한 말투로 나를 위로하고 공적인 어휘로 보험금 지급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곤 조심스레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 내 이름을 적는 칸과 계좌번호를 기입하는 란이 비어 있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양식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그와 같은 사무적인 얼굴로 누군가의 슬픔을 대면했을 터였다. 서류를 앞에 두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연달아 3대 피웠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고장난 데를 손보는 건 가장의 일이었다. 나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다. 그런데 내가 거기 계좌번호를 적는 순간 이상하게 어린이집 원장을 용서하는 결과를 낳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그저 떠오르는 건 어둠, 퇴근 후 딸각, 스위치를 켜면 부엌 한쪽에서 흐느끼던 아내의 얼굴과 다시 딸깍, 불을 켰을 때 거실 구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던 아내의 윤곽뿐이다. 냉장실 안 하얗게 삭은 김치와 라면에 풀자마자 역한 냄새를 풍기며 흐트러지던 계란, 거실 바닥에 떨어진 갈색 고무나무 이파리 같은 것들 뿐이었다. 이따금 아내는 베란다 창문을 보며 동어 반복을 했다. 여보, 영우가 있는 곳 말이야. 여기보다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우가 있으니까. 한 번은 아내가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다 10분 만에 돌아왔다. 무슨 일이냐 묻자 아내는 사람들이 자기를 본다고. 나는 안 그러냐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아내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본다고. 아이 잃은 사람은 옷을 어떻게 입나. 자식 잃은 사람도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먹나. 무슨 반찬을 사고 어떤 흥정을 하나 훔쳐본다고 했다. 나는 그럴 리 없다고 당신이 과민한 거라 설득했다. 그 뒤 아내는 주로 온라인 매장에서 장을 봤다. 집 밖을 나서는 일이 점차 줄고 베란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나는 아내까지 잃게 될까 두려웠다. 여보, 우리 이사 갈까? 딸깍. 다시 스위치를 켰을 때 작은 인디언 천막 안에 웅크리고 있던 아내를 향해 물었다. 아내가 젖은 얼굴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퇴근길에 동네 부동산에 들렸다. 아파트 시세는 지난해 우리가 집을 산 가격보다 2천만 원 이상 떨어져 있었다. 부동산을 나와 집 앞 골목에서 담배를 연달아 2대 피웠다. 결국 아파트 파는 걸 포기하고 아내에게 집이 계속 안 나가는 모양이라고 둘러댔다. 물론 우리에겐 단 1원도 건드리지 않은 보험금 통장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한 푼도 써서는 안 되는 돈이었다.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지만 아내도 나도 암묵적으로 그렇게 약속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보낸 소포가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나는 불길하고 신기한 물건 대하듯 상자를 살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감이 오지 않아서였다. 소포 겉면엔 장수식품이란 상호와 더불어 국산 복분자원액 100%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다. 상자 위 유리 테이프를 뜯어내자 안에서 작은 카드가 나왔다. 카드 안에는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맞으세요. 햇님 어린이집이라는 관습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추석이라고 아이들이 조물조물 만든 송편을 예쁘게 포장해 들려보낸 적은 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게 우리 집에 잘못 배달됐다는 걸 알았다. 영어 일로 나빠진 평판을 그런 식으로나마 바꾸려 한 모양이었다. 신입 교사가 실수한 건지 주소록을 갱신하지 않은 탓인지 알 수 없었다. 아내는 이 사람들 어쩌면 이렇게 무감할 수 있느냐며 화를 냈다. 게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알고 보냈으면 나쁘고 모르고 붙였으면 더 나쁜 거라고 흥분했다. 나는 소표를 돌려보낼 때까지 복분자의 상자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2달 전 일이었다. 부엌 벽면에 밴 물은 웬만해서 잘 빠지지 않았다. 젖은 행주로 닦고 매직 블록으로 문지르고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 조심스레 두드려도 소용없었다. 행주질을 여러 번 한 곳은 비교적 옅어졌지만 얼룩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흔적을 지우려 하면 할수록 우들두들 종이만 더해졌다. 어찌됐든 도배를 새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본가로 내려가고 얼마 뒤 아내와 대형마트에 갔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나온 건 오랜만의 일이었다. 빈 카트의 손잡이를 손에 쥔 채 아내와 무빙워크에 올랐다.
형광등과 건선지, 공구 따위를 파는 구역에 내려 여러 종류의 벽지가 쌓인 진열대 앞에 섰다. 선반 위로 일반 도배지와 셀프 도배지, 시트지와 한지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그중 풀 먹인 셀프 도배지를 한 롤 들어 설명서를 읽었다. 무려 5천만 담그면 끝. 도배가 쉽고 즐겁다. 도배료가 필요 없다. 기존 벽지를 뜯을 필요가 없다는 문구가 보였다. 왠지 읽기만 해도 자신감이 드는 게 벌써 도배를 마친 기분이었다. 이걸로 할까? 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아무 문이 없는 거면 좋겠는데 이만하면 깔끔하지 않나? 다른 건 없어? 이런 스타일은 싫잖아, 그렇지? 그나마 이게 제일 단순한데 무늬도 잘 와. 별로 티도 안 나고. 나중에 올까? 아내가 갑자기 내 시선을 피하며 안절부절 못해 했다. 그냥 당신 마음에 드는 걸로 해. 벽지를 든 채 아내를 빤히 바라봤다. 지금껏 인테리어에 관한 한 혼자 모든 걸 결정해온 아내가 내게 판단을 넘기는 게 이상했다. 아내는 당장 자리를 뜨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문득 불길한 기분이 들어 돌아보니 웬 젊은 여자가 한 손에 카트 손잡이를 쥔 채 벽지를 살피고 있었다. 카트 안에는 50개월쯤 보는 사내 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의 축축하고 끈적끈적한 손에 평소 영우가 즐겨 먹던 동물 모양 과자가 들려 있었다. 그 뒤 아내는 우리가 언제 마트에 간 적 있느냐는 듯 도배일을 싹 잊었다. 관심이 사라진 건지 의욕이 준 건지 알 수 없었다. 일찍 퇴근한 날이나 주말에 오늘 도배나 할까? 물으면 매번 다음에, 나중에 라 대답했다. 평소 개수대에 설거지거리를 절대 쌓아두는 법이 없는 사람의 태도치곤 이상했다. 아내는 설거지를 다 마친 후 뒤에라 그릇의 물기가 완전히 마른 상태를 선호했다. 어떤 일이든 그렇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좋다고. 그래야 뭐든 할 마음이 난다고 했다. 아내는 포도 한 송이를 씻을 때도 베이킹소다에 담갔다 수돗물로 여러 차례 헹궈냈다. 행주나수건도 과산화수소인지 과탄산소다인지를 모를 분말을 풀어 주기적으로 하얗게 쌀만했다. 그런 아내가 검붉은 액체로 사납게 물든 벽지를 마른 핏자국 마냥 점점 가뭇하게 변해가는 얼룩을 계속 방치해두고 있었다. 웬만한 건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도배는 당신이 도와줘야 한다. 설득해도 소용없었다. 그러다 어느 때 나 역시 피곤해하고 귀찮아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이라 자정 넘도록 거실에서 TV를 본 내게 까무룩 눈꺼풀이 내려와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까 고민하던 내게 아내가 도배를 하자 한 거였다. 유진아, 거기 좀 잡아줄래? 여기? 아내가 줄자끝을 바닥에 가만 눌렀다. 줄자끝이 기역자로 구부러져 바닥에 딱 붙지 않은 탓에 잘못하면 중간에 튕겨나갈 수 있었다. 도배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2, 3미터 부근에 연필로 작게 표시를 했다. 실제 치수보다 3cm쯤 여유를 두고서였다. 이런 게 몇 장 필요해? 3장. 그거면 돼? 충분해. 똑같은 크기의 벽지 3장을 거실 바닥에 펼쳤다. 단정한 미색 바탕에 흰 꽃이 자잘하게 돋은 벽지였다. 아내는 내가 고른 도배지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지만 한편으론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표정이었다. 먼저 올리브색 벽면 아래 놓인 4인용 식탁을 번쩍 들어 아내와 거실로 옮겼다. 아내가 만든 보조의자 겸 수납함 하나만 남겨두고 벤치형 의자와 유화형 의자도 한쪽으로 치웠다. 그러곤 아내와 서로 마주서서 도배지 양끝을 잡고 욕실로 향했다. 미지근한 물을 받은 욕조에 도배지를 담그고 풀이 묻길 기다렸다. 잠시 후 아내와 다시 도배지 끝을 잡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부엌으로 이동했다. 물먹은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유리 나르듯 힘 조절을 잘해야 했다. 말 그대로 협동 작업이었다.